빌라가 매매랑 전세 갭 차이를 워낙 좁게 들어갔었다 보니 빌라 시장이 먼저 무너지죠. 지금 청년층들 월급 200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 6억 이하 주택들은 정부 정책 자금들 저금리 대책이 잘 돼 있어요. 네. 빌라 매수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싫고 하면서 내가 다 쳐내는 거죠. 이거 아니고 저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내 눈높이가 쫙 높아진 상태에서 그러고서 내 소득을 대입해가지고 PI를 보니까 좀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이렇게 또 써주셨는데 이 책은 물론 여기서 이제 뭐 탄핵이나 이런 걸 예상하지는 못하셨겠죠. 인쇄 들어가기 전에 계엄이 터져가지고 네. 바로 곧바로 이제 또 적어놨었고. 좀 반영을 했습니까? 예, 반영이 일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 투자 원칙 뭐 이거 책 제목처럼 결국에 지금은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뭘 판단해야 되는 걸까요? 안 그래도 이 책 자체를 제가 이거 딱 올해로 제가 네. 10년 차입니다. 네. 2014년도부터 해서 올해로 딱 10년 차가 되는데 이제 해를 넘기기 전에 책을 준비해 보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당장 내년이 어떻다, 내후년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10년 뒤에도 살아남는 부동산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알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들별로 갖다 쭉 적어놓긴 했었어요. 뭐 이제 시장에 관련된 내용도 해놨고 제가 또 재결 재건축 전문가니까 재결 재건축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정책적인 사항들 그리고 입지적인 네. 사항들 해놨는데 사실 진짜 이거는 노린 건 아니었었지만 부동산이 정책적인 거랑 너무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든 싫든 정치에 많이 연결돼 있어서 그리고 정치 얘기 사실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정치 별로 관심 없고 근데 이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들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에 대한 사항들을 안 그래도 우리가 알면서 왜 이런 부동산 가격이 됨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영향들이 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사항들도 많이 정리하는데 때마침 이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 네.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여러분들도 각종 부동산 정책들이 펼쳐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사항들도 담아 보았습니다.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예시로 한두 가지 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원칙. 오늘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다주택자 규제되면 똘똘한 수 된다라는 사항들도 당연히 있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임대차 3법 관련된 내용들도 하긴 했었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기 안 한 것 중 하나가 네. 제가 책에 담아둔 게 사실 우리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거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논리 구조가 뭘까요? 아까 말했던 그래 너 공급 부족 오케이 알았어. 근데 공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가격은 망국적인 집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민들이 살 수가 없는 집값이야. 네. 근본적으로 집값이 너무 비싼데 이게 말이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근거 지표로서 나오는 게 대표적인 PIR이죠. PIR 얘기 많이 하죠. PIR 막 18배. 원희룡 장관은 직접 그 얘기 했잖아요. PIR 18배 너무 높다. 네. 한 11배에서 12배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면 집값이 한 30%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이 PIR이라는 게 언론에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다 인용해서 쓰다 보니까 직접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이 PIR 수치를 자세히 보다 보면 장난질 치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대상주택이 다 뭐냐? 서울 아파트 가격을 대상으로 해놔요. KB 통계 자료 살펴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정도 넘어가거든요. 근데 서울의 빌라 가격은 평균이 3억대입니다. 네. 우리가 서울의 빌라가 너무 비싸요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일단은 기준점을 다 서울의 아파트로 잡아요. 그런데 소득 기준은 전국 중위 가격으로 갖다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죠. 네. 아니 평균을 기준으로 잡았으면 소득도 평균을 잡아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럼 소득을 중위값으로 잡았으면 주택도 중위값으로 잡아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렇죠. 아파트를 구분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네. 아파트. 아까 말했죠. 서울 집값이 비싸다고 말을 해도 정확하게는 서울의 주택이 비싼 게 아니에요.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다는 거를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아까 전국 중위소득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준점으로. 그러면
왜 전국 중위 가격으로 얘기 안 해요? 자꾸 서울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소득 사람들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수가 조금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책에도 담아놨지만 진짜 통계청에 따른 중위 가격과 네. 그리고 중위 소득으로 왔다가 진짜 PIR 계산해 보면 5에서 6밖에 안 돼요. 뭐 이게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지방을 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네. 다들 눈높이가 서울, 여기서 서울의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에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도 그래도 서울 사람들도 소득 가지고 이거 못 사요라고 한다 했었을 때 제일 객관적인 PIR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B 부동산의 홈페이지 네. 들어가 보면 KB에서 어떤 지표가 하나 있냐면 이제 직접 KB는 이제 여신과 수신을 동시에 다 하잖아요. 네. 은행이니까 이제 차주들의 소득들을 갖다가 다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매수하는 주택 가격들도 다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거 가지고 직접 PI를 내본 거예요. 네. 그 값이 11에서 12 사이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여도. 네, 서울 아파트여도. 아파트도. 참고로 네. 빌라 아닙니다. 아파트 PIR이에요. KB에 사는 게 지금 이제 경기, 인천, 서울 딱 이렇게 네. 세 군데에만 이제 통계를 내놓고 있는데 인천, 경기가 한 8, 9 막 이렇게 되죠. 맞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가 있다 보면 서울이라 한다 하더라도 11에서 12. 원희룡 장관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 수치잖아요. 그럼 지금 집값은 거품이 아니란 얘기가 또 아이러니하게 또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는 그건 거죠. 실제로 예를 들어 잠실을 매수하려 했을 때 나 혼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맞벌이라서 부부 같이 연봉이 예를 들어 각자 1억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PIR 딱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진짜 무리한 주택 매수인가?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부부가 어떻게 다 연봉 1억이에요? 라고 해버리면 사실 생각보다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럼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서울 PIR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KB 자문위원 활동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 박사님한테 그 얘기 하긴 했었어요. 이거 통계를 서울 PIR이 아니라 강남구 PIR, 네. 서초구 PIR, 음. 용산구 PIR, 네. 노원구 PIR 따로 해보면 생각보다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해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아는 지인이 이제 잠실에 사는데 PIR이 1.8입니다. 1.8. 무슨 그쵸. 말인지 아시겠죠? 더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예전에 손흥민이 네. 트리마지를 샀던 기사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 네. 25억인가 30억에 샀던 기사가 나왔는데 댓글이 다 선풀이에요. 손흥민 용돈 가지고 샀네. 네. 손흥민 더 비싼 거 사지라고 하면서 워낙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 알렸었는데 손흥민의 PIR은 몇일까요? 그렇죠. 뭐 0점 몇몇 되겠죠. 그렇죠. 뭐. 그래서 오히려 압구정이나 반포에 막 진짜 실거래가 몇십억씩 막 100억도 찍히는 그런 대형 평수들 같은 경우 100억도 넘잖아요. 근데 막상 등기부등본 떼보면 대출이 얼마나 네.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대출 받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대출 많이 받고 싶어도 연끌을 하고 싶어도 연끌이 안 돼요. 네. DSR 때문에. 그런 식이다 보니까 막상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자꾸 문제다 하지만 하다못해 그렇게 대출 많이 못 받게 막아놨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계부채는 위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그거를 자꾸 문제다 해버리니까 어디가 더 오히려 약한 골이냐? 오히려 빌라 시장이 먼저 무너지잖아요. 네. 대출 다 규제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소득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수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전세 같은 경우도 막 이제 흔들리니까 오히려 빌라가 매매랑 전세 갭 차이를 워낙 좁게 들어갔었다 보니 빌라 시장이 먼저 무너지죠. 아파트도 역전세를 맞아도 오히려 아파트는 역전세를 더 세게 맞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그렇게 막 으악 경매를 쏟아지고 그러지 않았었죠. 오히려 빌라가 흔들리죠. 그러면 오히려 빌라 집주인들의 PIR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그게 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자꾸 PIR 가지고서 막 지금 청년층들이 월급 2, 300 받아가지고 저 막 10몇 억짜리 집을 사는 거는 20몇 억짜리 집을 사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는 해도 근데 그거를 청년층들이 솔직히 신축 아파트를 산다는 것 전제 조건 자체가 틀린 거 네. 아니에요? 그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자수성가를 했었지만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 마련했었던 게 저기 경사진곳 빌라 전세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바로 어떻게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이고 그러면 빌라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을 때 지금 청년층들 월급 200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 6억 이하 주택들은 정부 정책 자금들 저금리 대책이 잘 돼 있어요. 네. 빌라 매수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싫고
하면서 내가 다 쳐내는 거죠. 이거 아니고 저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내 눈높이가 쫙 높아진 상태에서 그러고서 내 소득을 대입해가지고 PI를 보니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너무 주관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 딱 이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희소성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전국의 주택이 약 2천만 호 정도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2천만 호 중에서 서울의 주택이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 중에 서울의 주택이 16%. 근데 여기에서 아파트로 한번 추려버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신축 아파트로 간다. 네. 그러면 신축의 정의를 몇 년도로 보시나요? 저는 뭐 그래도 요즘은 전세가 2+2니까 4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4년 정도까지는 4년은 신축이다. 신축. 그 이후로는 약간 뭐 준신축, 어. 뭐 준준신축 뭐 요즘에 막 계속 나누잖아요. 예. 4년이면 좀 타이트하게 보시는데 우리가 10년? 5년까지는 신축이라고들 얘기하고 네. 10년까지를 준신축 얘기했었을 네. 때 이렇게 볼게요. 대한민국 전체 주택수에서 5년 이내에 서울의 아파트라고 소트를 해버리게 되면 1.1%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에는 소단지도 있고 나홀로도 있고 뭐 그렇죠. 이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10년 내 아파트라고 한다 하더라도 2%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이미 우리가 뭐 강남이나 마용성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원구라 하더라도 그냥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상위 1% 자산이라는 거죠. 네. 그런 걸 고려해 보면 내 눈높이가 이미 나는 서울이어야 되고 아파트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그래서 30평은 돼야지라고 하는 순간 이미 평균에서 아득히 벗어난 자산을 바라보면서 소득은 왜 평균 가지고서 그것도 평균도 아니고 중위값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꾸 언론에서 이거 집값이 너무 비싸, 이거는 너무 무리야 라고 하는데 진짜 그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의 소득이라든가 그 사람이 진짜 무리해서 매수하는가를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도 라는 얘기 등 아무튼 다양한 투자 관점에서도 담아보았습니다. 네, 사실 이게 원칙이라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원칙이 없는 순간 이제 주관이 섞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판단이나 해석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혼란할 때일수록 또 이제 원칙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이제 워낙 민감한 주제였죠. 이제 뭐 탄핵 전국에 앞으로 뭐 어떻게 이제 정치 지형이 바뀔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해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향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부동산을 이제 얘기하자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책을 전망해보는 그런 걸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이런 좀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좀 오늘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